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출구 전략 우려 때문에 지난주 내내 코스피가 내리막길을 걸었었죠. 화, 수, 목, 금 계속 밀렸었고 금요일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오죽하면 13일의 금요일이라는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했을까요? 장중한 때 석 달 만에 처음 1950선까지 깨는 현상이 빚어졌는데 그나마 좀 오후장 들어 낙폭을 좀 줄이면서 1960선대는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동시만기가 끝났는데도 수급 계속 꼬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지난 한 주만 해도 현물 기준으로 1조 넘게 던진 외국인, 특별히 금요일장에서는 건설과 대형 조선주가 부진한 것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죠. 계속해서 500선 밑에서 머문 지가 벌써 나흘째가 됐고 금요일도 장중에 490선을 깰 정도였었으니까요. 자, 풀리지 않는 숙제인 500선도 넘지 못하는 코스닥과 출구 전략 우려 속에 내내 헤매고 있는 코스피. 문제는 코스피 기준 하나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좋든 싫든 말이죠. 이번 주 17, 18일 양일간 미국의 마지막 FOMC 회의가 올해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는 분석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흘러갈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장을 대하지만 여기 또 주말 지나고 나면 특별히 금요일장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요. 금요일장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 이번 주 FOMC 회의가 껴있는 이번 한 주 특별히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전문가들 오늘장 전망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이에요. 자, 먼저 리뷰 금요일장 어떻게 보였었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거의 뭐 비슷한 얘기들이 많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테이퍼링입니다. 둘째 줄 보시면 정영훈 팀장님 테이퍼링 우려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김혜란 연구원님 테이퍼링 우려로 시장이 밀렸다. 마지막 줄에 안상현 대리님 테이퍼링 우려에도 선전했었다. 아마 이 선전이라는 표현은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좀 줄이면서 1950선대, 60선대까지 지켰던 것을 의미하시는 거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뛰어넘었던 얘기들 좀 다시 살펴보면 최희승 차장님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심리는 계속 안 좋아지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 줄 안 봤었죠? 김영겸 팀장님은 끊이지 않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동시만기에 6천억대 매도한 건 뭐 만기라고 해서 이해가 가지만 금요일장에서도 2,600억 이상의 현물을 또 던졌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어떻게 될 건지 프리뷰 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은 17일, 18일 FOMC 회의를 앞둔 관망세가 짙을 텐데 외국인들 수급이 역시 가장 중요하겠다. 역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영어 단어가 있네요. FOMC. 정영훈 팀장님 FOMC 이목 집중 관망장세 이어질 듯 잠깐 뛰어넘고요. 김영견 팀장님은 FOMC 회의까지 관망세가 지속되겠다. FOMC 회의까지 눈치 보기 장이 이어질 것이다. 뛰어넘었던 셋째 줄 보죠. 지수가 반등한다면 낙폭과대주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에 임해보면 어떨까. 유일하게 다른 의견 하나 있었고요. FOMC 걱정들이 많았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볼 전문가는요.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이 되겠습니다. 최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시만기가 지났는데도 수급이 외국인 중심으로 볼 때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 초 관망세가 이어질까요?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좀 관망세 쪽으로 좀 무게를 둘 수 있겠고요. 일단 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옵션 만기 때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매도로 일관하면서 투자 심리를 계속적으로 지금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7일, 18일 미국 시장 17일, 18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관망세 이번 주에도 좀 관망을 잘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외국인들 매도 펀치 계속해서 좀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순매수 전환을 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FOMC 확인하고 2,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확인하고 가자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기관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8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매수 주체는 뭐 투신뿐만 아니라 보험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도 이런 부분 지속 가능 여부하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상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IT나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이제 운수업종 쪽 확실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올라줘야 지수도 좀 반등이 나올 텐데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연말 랠리와도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의 이제 회복 여부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FMC 결과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FMC는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계신지 개인적인 예상치 좀 물어보고 싶고요. 이후에 테이퍼링이 설사 단행이 돼도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는 반등할 거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는지요? 네, 사실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양적 완화 축소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이제 관망세 따라서 이제 거래 대금 감소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양적 완화 축소라는 것이 뭐 그동안에 풀었던 돈을 일시적으로 싹 흡수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지원이 없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는 그런 플랜이 이제 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확 유동성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시장에 충격을 가한다기보다는 어떤 불확실성 해소에 의해서 일단 일시적인 충격 이후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고 그 이후로는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해서 용인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복 이후에 이제 성장 그리고 이제 확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이제 좀 무게를 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축소 자체는 악재가 아닐 거다.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는 그런 조치일 것이기 때문에 증시도 단기 충격은 있을지 몰라도 이후에는 경기 회복 초점 맞추면서 반등할 거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리고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보신 분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나무늘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추운 아침입니다. 2000선 깨지고 나서 21선 내주고 나서 지금 121 이평선까지 1950 박스권 정말 하단까지 밀렸는데 동시반기 이후에 정말 더 안 좋아진 모습입니다. FMC 회의 이후에는 방향성이 조금 위쪽으로 나와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고요. 조선주도 솔직히 좀 안 좋아져서 당황스러웠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와 FMC 회의 이후에 외국인 수급 그리고 달러의 향방까지 오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략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은요. 제 3개월 한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해드렸던 1950포인트 자리가 지표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리다 해서 1950포인트가 일단 왔다는 점이고요. 상당히 기분 좋은 가장 큰 이유는요. 1950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뷔페 식당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어느 것을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눈 감고 찍어도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너무나 절비해서요. 2000포인트, 2020포인트 이상에서는 정말 살 종목이 눈에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 종목이 굉장히 많다. 결론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지수라면 충분히 어떠한 종목이도 사도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벤자민 그레임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주식은 싸게 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현재 나는 최고의 어떤 투자자의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살 가격이라면 적정 주가를 주고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 충분히 살만한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표가 상당히 좀 좋은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지만 이 좋은 지표를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 개씩 체크하면서 우리 새로운 전략을 짜보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계신 지표는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인데 빨간색입니다. 드디어 0포인트 반환점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거든요. 즉 현재의 경기의 향후의 전망은 충분히 밝아지고 있다.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 조정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이 플러스 돌아서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돌아서고 있다는 점은 일단 우리가 경기 측면에서는 현재 상황은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수순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BDI 지수인데 조선주와 같이 엮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BDI 지수가요, 철강석 가격이 살짝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철강석 수입량이 11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는 중국의
철강 재고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준절 효과와 더불어서 연령강, 냉연강 등의 어떤 생산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크게 맞춰가지고 1월 달 가격 인상까지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전체적인 물동량 회복이 되면서 BDI 지수가 2337포인트까지 신고가 행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조선주가 이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자리다 이래 말씀해 드렸었는데 왜 현재 조선주가 돌아서지 못하고 있느냐? 가장 큰 이유는요, 수급의 붕괴인데, 지표로 본다면 분명히 돌아설 자리지만 현재 종목별로는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조선주일수록 더 많이 떨어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조선주 추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2개월, 3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전부 다 너도 나도 조선주 이야기가 방송에서 터져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고점에 하게 된 상황이었고요. 현재는 이러한 실망 매물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현재 BDI 지수를 보면서 이제 반등이 나올 자리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지만 살짝 물건을 던져주면 개인들 투매가 여지없이 나와주거든요. 이럴 때 억지로 가격을 올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순간적인 수급 현상이 아닌가. 따라서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저를 믿고 신규적으로 매수 들어가신다면은 좋은 조선주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점은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올해 금년 수주 목표의 97% 벌써 달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보고 가야지 계속 차트만 보고 그리고 수급만 보고 가는 투자는요, 항상 한 박자가 늦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주 공략 타이밍이다.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의 요즘에 엔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엔저의 원인은요, 일본에서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보강 확대했다는 것이죠. 근데 유동성을 확대한 이유는요, 일본 경기가 살아나라고 확대한 것인데,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단 말이죠. 일본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금융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니케이만 폭등을 하고, 반면, 일본 엔저가 되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수입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수입이 늘어나니까, 엔저 현상에서 수입이 늘어났다. 굉장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커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일정한 엔저는 좀 계속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일본 은행 측에서 속도 조절이 나설 수밖에 없다. 에너지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자기들 입장에서도 지금 약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엔저의 하락 속도는 이제부터 좀 제한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간 엔저 관련해서 공포로 급격히 떨어졌던 종목들 지금 타이밍이라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결국 엔저가 속도가 둔화된다는 것은요, 점진적으로 이 글로벌 환율 자체가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FOMC 이후에 미국의 이 QE 조기 종료 1월 달부터 소폭 시작될 가능성이 분명히 크겠지만 이미 한 6개월 동안에 이미 우리 만성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충분히 그게 대비해서 일정 부분 선조정 받은 부분도 있는 시장이 바로 신흥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OMC 이후에 충격이 나타나더라도 충격폭은 분명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충격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수는 제가 1950을 계속 이야기해 드렸던 부분은요, 1950을 기다리자 한 거는 1950이 되면은 사자는 이야기입니다. 1950 되고 나면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1950이 오니까 너도 나도 이제 1910까지 온다, 1980까지 온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1950이면 왔으면 지금 공포감에 쌓이지 말고 충분히 사자. 이제부터 충분히 살 가격이라면 사자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지표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왜 1950이 지지가 될 수 있나? 중국 지수가 지금 점진적으로 안정감 있게 찾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은요, 매년 1, 4분기에 강세를 보였던 점을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중국이 1, 4분기마다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또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를 좀 견인할 가능성이 많고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현재 나스닥과 코스피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를 보시면은 코스피는 전형적으로 나스닥과 상해의 중간 지점에 현재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는요, 저평가도 고평가도 아닌 국면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 상해 지수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우리나라는 이 중간 폭에서 점진적인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국 지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렇다면 소재 산업재군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자금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ETF 한국 MSCI 인덱스를 보시면 62.33포인트 나오는데요. 이 포인트는요, 우리나라 포인트로 대응시키면 2000포인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60포인트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파생에 의해서, 그리고 약간의 투매성과 그리고 수급 부족의 순간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미국계 자금들은 이 지표를 본다면 매도 가능성은 분명히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FOMC 미국 경기 판단 상향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지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정 부분 한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투신의 힘은 좀 약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투신은 이 약한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수 방어에 많이 힘을 쓸 것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리고 파생 쪽에서 순매수로 대응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은 490에서 500포인트 사이에 가장 중요한 중심대 설정을 위한 공방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여튼 오늘 내일이 마지막 고비인 것 같고요. 이 고비를 넘어선다면 전체적인 또 시장 안정감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950포인트는 마치 뷔페 식당에 온 것처럼 매수할 만한 종목이 널린 싼 구간이다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조선주도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대상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일 고비 잘 넘기자라고 당부의 말씀까지 주셨던 분, 샘플러스 나무누 멘토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 비즈팀에 계신 박성환 차장님 불러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지난 한 주 전체 수급 특징 좀 먼저 보고 추가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 후반 4거래 내내 팔았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팔면서도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하이닉스였습니다. 이 밖에 신한지주 샀고요. 삼성물산 금요일에 이슈가 있었죠. 삼성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추가적인 지분 매입 얘기가 있었고요. NC소프트 매수했고 현대위아도 계속 끌고 가는 모습 있었습니다. 기관은 코덱스 200 사면서도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인버스 놓치지 않는 모습, 지수 하락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았고요. 삼성카드도 눈에 띄네요. 삼성생명도 삼성카드 지분 매입 소식이 있었었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외국인 기관이 조금 발빠르게 움직인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현대차는 벌써 기관 매수가 8일 연속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지금 재무구조가 조금 좋아지는 가운데 기관의 매수가 잡혔네요. 자, 전주 코스닥 순매수 종목 보여드립니다. 먼저 외국인인데요. CJ홈쇼핑이 금요일 장중에 40만 원을 터치했었죠. 신고가 행진 중 외국인 덕이 크고요. 그 밖에 서울반도체도 역시 많은 양 매수했었습니다. 원익 IPS가 지난주 후반부터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바뀌면서 이제 약 한 2달간의 긴 횡보세를 떨쳐내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세 번째로 지난주 많이 샀다 집계가 나오고 있고 인터파크 안랩도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외국인의 CJ홈쇼핑을 가장 많이 샀는데 CJ ENM을 여전히 미련 못 버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솔브레인 그리고 성광밴드, SM 특별히 유진테크까지 매수했는데 유진테크는 11월 말 저점에서부터 기관이 줄곧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차장님 특별히 언급 주실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SK 하이닉스 아리가 시작된 것 같아요. 12월 5일을 제외하면 외국인이 14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설비 증설 루머로 주가 조정 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부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SK 하이닉스는 14년 설비 투자 규모를 3에서 4조 원 사이에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신규 라인에 대한 설비 투자를 하더라도 2014년에는 부지 확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M12 여유 공간이 아직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2014년 글로벌 공급력을 확대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4년 과점 효과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3년 하반기 마이크론이 LP다를 인수하면서 디램 업계에는 3개 업체가 과점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과점 후에 제한적 디램 설비 투자와 그리고 공정 미세와 속도 둔화로 수급은 매우 안정적일 전망이고요. 2014년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인 4조 원대로 예상됩니다. 경쟁사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12월 13일 종가가 14년 대비 PE가 7.7배 정도 수준입니다. 최근 주가가 시장 대비 큰 폭의 상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 지배력과 기술력, 수익성 등에서도 경쟁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14년 기준 PE 9.7배인 마이크론 대비 저평가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쟁사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외국인 매수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내년 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순현금 전환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재무 안정성 확보도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36,000원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3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12월 10일을 제외하면 외국인들이 20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성장의 핵심은 엔진 사업입니다. 현대위아의 엔진 사업은 상용차용 디젤 및 경차용 엔진으로 시작되었고요. 중국 엔진 법인의 고성장에 따라서 CKD 수출이 급증하면서 이익 기여와 성장성이 가장 큰 사업부로 급성장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부문 4개 사업부 즉 모듈과 엔진, 변속기, 등속 조인트와 그리고 기계 부문을 포함한 5개 사업부 중에서 이익 기여가 가장 큰 사업부는 기존 모듈 및 기계 부분에서 작년부터 엔진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 구도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2013년 엔진 사업의 영업이익은 전체 영업이익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향후에도 변속기와 함께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이 비중은 꾸준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국 중심의 지속 성장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엔진 사업의 고성장을 이끄는 동인은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 증가입니다. 이미 풀가동 중인 현대차 중국 3공장은 지난 10월 말 15만 대 규모의 추가 증설을 완료했고요. 기아차 중국 3공장은 내년 4월 가동 예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위아의 중국 엔진법인은 지난 10월부터 연 생산 능력을 기존 70만 대에서 80만 대로 확대했고요. 현대기아차의 중국 공장 판매는 12년 134만 대에서 2015년에는 200만 대 이상으로 연평균 15%씩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러시아, 브라질, 터키 등의 엔진 공장이 없는 지역의 추가 증설 시에도 현대위아의 역할 확대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분기 사상 최대 실적도 여전히 기대되고 있고요. 4분기 매출액이 처음으로 2조 원대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8만 5천 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1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기관이 14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2014년 삼성전자의 선제 설비 투자는 27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 이중 반도체는 1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4분기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데 3분기에는 삼성전자 시안 낸드 팹 수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이 50억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4분기에는 SK 하이닉스양 수주 증가 예상되고 있고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 47%, 50% 정도 증가한 299억 원과 7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 대비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내년 SK 하이닉스는 낸드 투자 확대로 LPCVD 장비 수주가 올해 대비 약 40% 정도 증가할 전망인데요. 하반기에는 시스템 LSI향 신규 장비인 SEG 장비 수주도 120억 원 규모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주 금액은 약 700억 원이 추정되고 있는데요. 내년의 수주 금액은 낸드 투자 확대 수혜 및 신규 SEG 장비 투자로 1,2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유진테크의 밸류에이션은 2014년 예상 PE가 5.3배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SEG 낸드에서의 유진테크의 수익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는 않지만 현재 저평가 국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16,000원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9,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언급 주신 종목이 하이닉스와 현대위아 그리고 유진테크였는데 하이닉스 목표가는 38,000원 보셨고요. 자동차주 최근에 바닥 다지기 중인데 현대위아 상당히 좋게 보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16일 월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테이퍼링 규모 시기를 둘러싼 불안 심리에 메인 이탈까지 가속화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장중 1950선까지 내줄 정도로 밀렸었죠. 이런 가운데 FOMC 회의 결과가 이번 주 중반쯤 들려오게 될 텐데 주 초반은 관망세가 좀 짙게 형성될 테지만 이후가 사실 문제가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테이퍼링이 시행된다 할지라도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또 미리 선반영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단기 충격에 그칠 것이고 이후의 시장은 반등할 거다라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신선한 전략 중에 하나 나온 것은요. 1950포인트는 뭐로 보나 싼 가격 구간대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싼 종목이 많이 보이지만 아직은 FOMC 결과를 받아들이기 전이라 조금 불안하시겠죠? 결과 이후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해답이 아닐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했고요. 오늘 개장 분위기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뉴스탁의 이창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3일에 금요일이었잖아요. 네. 월요일은 어떤가요? 오늘은 조금 오늘도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띄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0.22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1958포인트 일단 1960포인트는 좀 다시 이탈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3일에 금요일 그런 것을 연출시키는 것처럼 장중 1% 넘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쭉 꼬리를 말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정도 해외 증시가 일단은 하락세를 좀 완만하게 좀 마무리하고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도 제가 보기에는 좀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조금 더 눈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지 라인은 196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는지 아니면 195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지지력 테스트는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가총 상위 종목을 좀 보신다라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모두 보시면 보합권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 강보합이냐 약보합이냐의 차이지 크게 하락하는 종목은 없고요. 다만 신한지주하고 KB금융지주가 1% 하락을 하는 거 보면은 오늘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띄고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관망 심리가 팽배하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닥이 마찬가지로 좀 불안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어찌됐든 지난 목요일부터 보신다라면은 490선까지 하락을 장중에 하지만서도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오늘 지금 0.3% 정도 올라오고 있지만 이게 상승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495포인트에서 주가 형성이 되고 있고 오늘 코스닥이 좀 더 올라와서 한 497이나 498 정도에서 마감이 된다라면은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어중간할 수 있고요. 또 코스닥은 아침에 좀 잘 움직여도 장 막판에 가서 약한 모습을 띄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연출되는지 오늘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 상위 종목 보신다면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CJ 오쇼핑 모두 강보합권 혹은 1%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타 다른 종목군들도 일단은 빨간불이 좀 더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좀 이끌려고 하고 있다는 거. 시가총의 대형 종목군들이 얼마나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오전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960선 정도에서 지지부진하게 개장했고요. 코스닥도 오르는 것도 아니게 역시 금요일 종가와 별반 차이가 없이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요, 금요일날 약간 오르는 듯 하더니 오늘 역시 약간 흔들립니다. 같이 좀 흔들리는 분위기. 니케이가 0.02% 밀리면서 15,400선 초반대에서 역시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일본에 꽤나 무거운 무게감이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4분기 단칸 지수라는 것이 공개됐는데 16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12보다 좋았고 예상치 15도 상회한 결과였지만 FOMC 회의 앞두고 일단 불안한 건 일본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봐야 되겠죠. FOMC 회의의 결과는 곧 달러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고 그것은 다시 외국인들 수급과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KB 외환 선물로 가보죠.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 무엇보다 환시장에도 FOMC 회의가 아닐까 싶은데 지난번에 미국의 고용지표 상당히 좋게 나왔을 때 물가도 더불어 중요한 변수다라고 하셨었잖아요. 이번에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돼도 달러 원이 그렇게 많이 반등할까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주간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월 60전이 상승한 1,054원 2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53원
60전까지 하락한 후에 다시 반등하면서 1,054원에 이 시간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예산안이 타결되었다는 점과 소매 판매 지표가 호조를 보인 점 등이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반등하면서 상품 통화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결국 기존의 엔크로스 포지션 혹은 엔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의 일부가 청산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모든 종류의 시장들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뉴욕 증시의 경우는 저가 매수로 혼조세를 보였고요. 뉴욕 채권 시장의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늦어질 가능성을 반영해 강세를 보이는 등 시장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미 연준이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외환시장을 비롯해서 그 어느 시장이든 최근의 등락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달러원은 최근 수일간의 거래에서 장중 1,055원 50전을 고점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인 것에 비해서는 상방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 방향성을 분명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공업체들의 내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달러를 매도할 만큼 업체들이 바라보는 환율의 방향성이 하락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상품 통화들이나 유로화의 하락세가 제한되고 있는 부분이 달러원의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달러원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번 주에 열리는 미 연준의 11월 FOMC 회의에서 정책 방향의 초점을 고용에 둘 것이냐 아니면 물가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로 무게중심을 옮길 경우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가 미 연준의 정책 목표치인 2%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설사 고용에 초점을 둔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 참여율이 3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미 연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12월 회의에서는 정책적으로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이 달러와의 하락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달러원의 1,050원 하향 돌파가 가능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은 미 연준은 시장의 과도한 거품이나 조정 그 어느 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만약 성명서 문구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단기적이나마 위험 거래의 과도한 집중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할 경우에 내년 1월 테이퍼링 가능성을 암시한다든지 혹은 12월에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한 극소 규모의 테이퍼링을 진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방향성을 여전히 잡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1,050원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이 한동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테이퍼링을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안 한다 해도 향후에 곧 테이퍼링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달러 원도 역시 박스권에 여전히 머물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의 조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분석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경팔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하지만 코스피가 또 반등에 성공해서 1960선대는 지지하고 있는 아침인데요. 돌발 종목 한번 세 종목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요. 눈치채셨겠는데 삼성물산 한번 보려고요. 엔지니어링 지분 추가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었는데 금요일 날 오늘 조금 약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또 카드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었는데요. 이 이슈는 또 양 주가에 어떤 리액션을 뿌리고 있는지 같이 좀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지금 매물로 남아있는 동양증권 얘기입니다. KB금융 쪽에 인수전이 뛰어든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KB금융 쪽에서 동양증권 사는데 관심을 보였다는 얘기죠. 삼성물산, 엔지니어링, 삼성생명과 카드 그리고 동양증권과 KB금융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투자증권도 본입찰이라 금융계 쪽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돌발 종목 분석은요. 압구정으로 가서 들어볼까요?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들 먼저 보죠. 네, 일단 삼성물산이 일단 엔지니어링 지분을 좀 취득을 하면서 오늘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큰 폭의 약세는 아니고요. 일단 뭐 밑에 갔다가 좀 한 1% 내외 정도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삼성물산이 지난 13일 삼성 SDI로부터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 236,966주 지분율로는 한 5.09% 정도를 시가 약 1,130억 원의 시간 외 대량 매매를 통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매입이 이 삼성물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의견이긴 한데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시점에 지분을 매입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일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지분 추가 매입은 일단 삼성에는 이 안에 내부적으로는 좀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배구조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데 삼성그룹의 경영승계를 통한 지배구조 전환이 이번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좀 주목하게 만드는 어떤 가시화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요. 일단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은 이 삼성 에버랜드가 지주회사가 돼서 삼성전자 등 그룹을 좀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뭐 한 3, 4년간 단계별로 지주회사로 결국엔 전환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뭐 LG그룹처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연 부사장 등이 계열 분리로 좀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좀 있고요. 일단 삼성물산과 전자는 대부분 계열사를 나눠 소유하고 있고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 변화의 어떤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분석들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 SDS 가치를 좀 끌어올려서 이 현물 출자 용도로 좀 사용을 하면서 지배력을 강화를 시키고 제일모직과 삼성석유화학의 어떤 합병 이슈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지배구조 변화 과정에서 2차 전지를 담당하는 삼성 SDI의 어떤 성장성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자. 결국에는 총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변화 결국에는 완전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뭐 아직까지 좀 시일이 많이 남아있고 좀 중장기적인 어떤 얘기들이기 때문에 뭐 당장에 판가름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시나리오에는 분명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에버랜드가 지주회사 체제로 좀 전환이 돼서 자회사들을 좀 지배하는 지배구조로 결국에는 지주회사로 완전하게 좀 탈바꿈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4일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5.8% 좀 넘는 수준을 시가 2,641억 원을 들여서 지분율을 34.41%까지 상승시켜 놨습니다. 삼성물산도 사실 1,000억 넘는 SDI가 보유하는 엔지니어링을 추가로 확보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삼성생명 역시도 이런 지배구조의 어떤 변화 이 부분에 좀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그렇게 반응은 뭐 크진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삼성카드는 2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그룹 계열사인 삼성전기,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삼성카드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 지분율이 34%로 상승을 했고 특수관계인의 삼성카드 보유 지분율은 삼성전자 37.5%고요. 2대 주주인 삼성생명이 34.4%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지분율이 30%를 초과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촉각들을 곤도세우고 있고요. 이 삼성생명은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설을 일단 자체적으로 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좀 시간이 흘러가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삼성그룹의
기업 지배구조 변화 방향을 아직 정확한 방향으로 좀 예단하기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변화 그리고 회사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순차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 지배구조를 떠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전에서는 이 삼성물산이 삼성엔지니어링의 어떤 실적 부분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조금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삼성카드 지분율이 확대됨으로써 결국에는 영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생명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 삼성카드 지분 확대를 평가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생명으로의 어떤 자회사 편입 가능성이 커질수록 결국에는 이 영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과는 다른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어떤 얘기들, 두 부분이 물론 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좀 중심에 있긴 하지만 지배구조를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당장에 좀 생길 수 있는 모멘텀들은 결국에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훨씬 더 좀 긍정적이다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동양증권인데, 이 KB금융이 인수전에 좀 참여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오늘 강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상승은 아닌데요. 일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KB금융지주가 내부적으로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외에 이 동양증권 매각 입찰에 참여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거래소는 KB금융지주의 동양증권 인수 추진설과 관련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고요. 오늘 오전 12시까지 공시를 좀 답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만약에 KB금융이 일단 우리투자증권의 매입 참여에 불발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 동양증권에 대한 매입으로 좀 시선을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KB투자증권이 있지만 영업망 확대에 대한 의지들을 결국엔 인수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KB금융이 동양증권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동양증권에는 굉장히 좀 큰 호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일이 지나면서 KB금융이 동양증권에 얼마만큼의 어떤 인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동양증권의 어떤 인수가액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KB금융이 원하는 이 조건들이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시나리오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를 하자. 그러나 너무 공격적인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자라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KB금융 얘기 잘 들었고요. 삼성물산 엔지니어링 대비 삼성생명 카드 쪽의 매력이 더 부각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 한번 더 살펴볼까요? 오늘 소리바다가 갑자기 급등하는데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에 음원을 공급하게 됐다는 아주 좋은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TK 케미칼 신소재 개발 때문에 금요일날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던 이 종목이 오늘까지 올라서 사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도 4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감 얘기 나오면서 신고가를 찍었고요. 오늘 테마 바람도 붑니다. 중국 조류 독감이 또 발생했나 봐요. 백신주 한번 들여다보고요. 구글에서 로봇 업체를 무려 6개월에 8개 사들이더니만 이번에 또 하나 더 인수했다고 합니다. 로봇 테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리바다 좋은 일 있네요. 네, 소리바다가 그 스웨덴 회사인데 스포티파이라는 회사에 이제 음원 서비스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K-팝 관련해가지고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게 된 거고, 스포티파이라는 회사는 이제 그 판도라 회사하고 같이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음원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한류 열풍이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한 8%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리바다가 조금 주가가 좀 멈칫멈칫 거렸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한 96만 주 가까이 되는 BW가 이제 전환 사태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한 96만 주면 전체 그 소리바다 지금 주식수 대비 한 3.2% 정도 되는 거고, 그게 전환 가격 1,666원이기 때문에 지금 3,200원이면 거의 한 100%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간 매물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정치 현상을 띄었었는데, 다시 이러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 탄력도가 조금은
전환될 수 있는,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고, BW 전환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감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일반 주주가 아니라, 임원들, 주요 임원들이 이 물량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거 현금화하진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군들, 특히 코스타 관련된 기업들 본다라면은, 뭐, 어떻게 보면 먹튀라고도 말을 하지만, 임원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주식을 내다 파는 모습을, 자주 연출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 언제든지 좀 돌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소리바다의 실적이 나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은 갖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가 자체는 한 3,230원에서 지금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 한 3,400원 정도를 완전히 안착을 했을 때 추세가 100%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3,400원이나 한 3,450원 정도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고 대응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TK 케미칼이 그 주라실 원사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그 제품을 좀 양산에 돌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간 한 3,000톤 규모로 생산할 예정이고, 이게 이제 고탄력, 뭐 고신축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웃도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언더웨어 관련된 것들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오늘도 한 7% 상승. 일단은 한 2,000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900원에서 2,000원대 중심으로 해서 약간 악성 매물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관하신다라면은, 오늘도 보시면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자. 여기서 뭐 바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한 며칠 정도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정말로 그게 실적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이제부터는 좀 확인하려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착안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진전기가 이제 그 노후화된 전기 배선 이런 것의 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수급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상승 각도가 조금은 치고 나가기보다는 일단은 하락을 제한하면서 점진적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가 자체가 9월달 대비해서 100%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좀 쉽진 않다는 부분들, 오히려 그닥 급락은 아니겠지만 수익률 자체가 아주 크진 않다. 대신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갭상승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이 나오고 음도지 이런 게 아니라 양봉이 나온다라면은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가 뭐 수급에 대한 기대,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금 신고가 연출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SK하이닉스는 좀 더 갈 수 있다. 제가 보기에 한 4만원대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테마가, 지금 눈에 띄는 테마가 두 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조류독감 얘기하셔가지고 관련된 신종플루 관련된 테마주가 있는데, 뭐 중앙백신이라든지 파루, 뭐 롯데 대한유팜, 그리고 이글백 같은 종목군들 보신다라면은 강세는 띄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주가 상승을 강하게 이끌지 못한다 부분들, 특히 이글벳 주가도 보신다라면은 뭐 한 1.2%대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파루도 0.6%대, 기존의 그 조류독감 테마주가 움직였던 것 대비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최근에 약간 스모그 쪽으로 중국 테마가 좀 더 강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조류독감은 생각보다 힘을 못 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글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회사인데 인간용 로봇을 조금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다 되다 보니까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뭐 큐렉소, 그리고 뭐 동부 로봇 등이 오늘 급등세를 띄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이 한 8%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큐렉소도 한 2.2%대, 그리고 동부 로봇도 3.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구글이 약간 이제 이러한 회사들을 인수에 조금 참여를 하면서 구글과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관련된 테마가 조금 불고는 있다고 보는데 아주 엄청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류독감이라고 해서 이전과 같은 패턴을 보이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주들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추세를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냥 호재에 목마르고 있다 보니까 혹은 주가 자체가 어떤 호재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좀 기민하게 반응을 합니다만은 이게 이들 종목부터 끌고 가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관련된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그쪽에 뭐 부품을 납품을 했던 회사다. 아니면 비슷한 제품이 있는 회사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순한 구글이 로봇 회사를 관련된 회사를 인수했다고 해서 이들 기업군들이 실적이 변화가 될 것이냐 그건 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테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하네요. 닷새 만에 반등. 지난주 시장 밀릴 때 계속 똑같이 밀렸었는데 오늘 반등합니다만 아직 140만 원 회복까지는 아닙니다. 찔끔만 올라오고요. 무엇보다 오늘 조선주가 좀 살아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약 한 3주 정도 쉬었던가요? 특별히 금요일날 현대중공업의 하락으로 우리 잠시 후에 연결해볼 우리 김근호 연구원님도 상당히 당혹스럽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현대중공업도 쿠웨이트에서 1조가량 수주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롯데하이마이트가 신고가고요. 대우인터도 오늘 진행이 좋습니다. 4만 원대 들어왔고 호빵 관련된 업체죠. 삼립식품도 오늘 신고가입니다. 삼성전자부터 조선주까지 먼저 한번 얘기 들어보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저가 인식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140만 원을 좀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4분기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일단 시장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지수 때도 어느 정도 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어느 정도 좀 지지되려는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지수 연동성이 큰 삼성전자로 인해서 지수를 좀 방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 많이 반등을 하기에는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너무 좀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부담감은 좀 있지 않나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 그를 비롯한 이 조선주들인데요. 일단 조선주들이 많이 좀 빠질 만큼 빠진 것 역시나 뭐 시총도 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쿠웨이트에서 좀 이 현대중공업이 1조 원의 발전 플랜트를 좀 수주를 하면서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금 좀 재반등세를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에는 조선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수 연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에 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결국에는 여기서 시총이 큰 종목들을 좀 위로 말아서 좀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가 좀 나왔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 M&A 효과 부각에 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2014년 점포 다각화 출점 그리고 점포별 상품 구성 변화로 M&A 2년차 전략이 굉장히 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전문가들의 입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대형 유통업체의 어떤 전개 구조가 주목받는 영업 환경 속에서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유통망과 판매력 이 부분이 국내 카테고리 킬러 1위 포지셔닝을 확고히 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리에 과연 어느 정도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따졌을 때 이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브랜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강점을 받는 것 같고요. 이 하이마트 100개점에 대한 애플스토어 공식 인증은 향후 점포 출점의 어떤 다각화와 이에 맞는 상품 구성의 다변화 전략의 가시성을 확인시켜주는 이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포지셔닝도 좋지만 또 한 가지 어떤 호재를 좀 안고 있다. 그게 바로 애플스토어 공식 인증이다. 향후에 점포 출점의 어떤 다각화 이 부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대감은 더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결론을 좀 기견시키면 될 것 같고요.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가스전의 어떤 가치가 주가에 좀 반영되기 때문에 오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고점이었던 47,000원 가격에 대한 트라이가 나올 텐데 이 부분 그러나 오늘 좀 갭으로 좀 띄어서 있기 때문에 좀 갭을 메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좋은 호재가 좀 나온 것 아닌가. 가스전 생산으로 2015년부터 연간 1,500억 연간 6,000억 이상의 지배기업 순이익이 30년 동안 달성 가능한 수익 구조로 바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전 하나가 미얀마 가스전 하나가 얼마만큼 대우인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재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고점인 47,000원에 대한 트라이 이 부분이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더 무게를 좀 두리고 싶고요. 삼립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호빵 과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 강추위 속에서 겨울 수혜주를 좀 각광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삼립식품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좀 주가로 확인시켜줬는데 일단 판매하고 있는 삼립호빵이 역시나 엄청 굉장히 추워진 겨울 날씨에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대표적인 간식 호빵을 제조하는 삼립식품 주가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절적인 이 수요가 좀 반영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4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좀 좋은 이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준은 매수하기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내수주라는 또 어떤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당분간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올겨울 들어 호빵 하나도 못 먹었는데 일단 삼립식품 지금 신고가지만 지금 사도 괜찮아 보일 정도다라고 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NC소프트도 오늘 신고가예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25만 원이 코앞인데요. 반면에 위메이드는 실적 부진 속에 52주 신저가까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여행 부문 기대감 때문에 오늘 역시 21선 살려는 아주 중요한 양봉 아침에 보여주고 있고요. 벽산건설이요. 중동에 피인수된다 그래서 막 급등했었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 중동 자본의 실체가 있냐 논란 속에 오늘 두 자릿수 가까이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영화금속 하면 신공항 테마주로 많이 엮여 있었는데 오늘 일부 생산 라인 중단됐다는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3D 프린터 쪽에는 정부가 150억 정도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테마주로 마무리 지을 텐데 NC소프트 먼저 들여다보죠. 네, 일단 NC소프트하고 위메이드는 네. 극명한 반대의 모습을 띄고 있죠. 위메이드는 저점을 이탈하고 있고 NC소프트는 오히려 신고가를 연출하고 있다는 부분들. NC소프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현금 창출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 블레이드 소울이 이제 봉투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4분기 때 한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리니지에 이어가지고 새로운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게임을 좀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은 25만 원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한 25, 6만 원대까지는 매물 없이 쭉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었고 다만 이제 이미 올 만큼 왔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대감으로 올라온 게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은 제가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17만 원대부터 25만 원대까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의 이제부터는 부침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제가 그 전까지는 25, 6만 원대까지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팔지 말고 좀 더 길게 보면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변동성이 좀 발생할 수 있다.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상향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게 뭐 30만 원, 40만 원 갈 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한 25만 원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고점은 한 26만 원대 하단은 한 4만원 초중반 정도 해가지고 조금 25만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씩 이제는 좀 줄여가실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근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장기 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위메이드는 반대로 이제 휴대폰, 모바일 게임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고 있죠. 윈드러너의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모바일 MMORPG 쪽도 큰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네. 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추가적인 하락이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인터파크 여행산업부의 실적 개선 기대감,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행사업부 지금 여행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환율 워낙 강세로 인해 가지고 또 이 겨울 또 성수기에 또 진입을 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합니다만은 이 종목 역시 한 12,000원대 전후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쉽진 않다. 오히려 12,000원 돌파를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시면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벽산건설이 이제 중동 자금이 많냐? 이거 실적으로 99% 이상 한국인인데 뭐가 중동인이냐? 네. 그리고 그렇다라면 중동 발해가지고 중동 건설 효과가 전혀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부담감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맞는 얘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특히 네. 어쩌면 이게 제 생각에는 최악의 경우는 주가 조작으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주가 조작이라기보다는 인수를 한 건 맞지만서도 그 부분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4,000원짜리 주식이 22,000원대까지 거의 한 5배 이상 올라갔던 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뒤늦게 붙었던 분들 손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일단 한국인이 대주주를 하면은 과연 중동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냐 본다면 크게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있다. 다만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무리하게 섣불린 판단은 조심하자 말씀드리고 싶고, 네. 마지막으로 영화금속이 그 경남 창원 쪽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생산 중지에 들어갔는데 이게 작년 매출 기준으로 본다면 1,200억 정도고 전체 매출이 7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급락세가 나왔다는 부분들, 추가적인 하락도 열어놔야 된다고, 이게 가동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3D 프린터 테마 간단하게 살펴주시고요. 오늘장 조언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3D 프린터 관련 테마에서 정부가 120억 정도 지원을 한다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은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IT 쪽이 워낙에 강국이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실체는 없다라는 부분들, 그냥 정부 자금만 놓고 성장성은 기대가 되고 있지만 과연 그거에 관련해서 정말 성장성이 있는 회사인지는 옥석 가리기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무분별한 접근을 좀 조심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크게 반응을 보여주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작 회의가 제 생각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네. 때문에 지난주 요 중국 공작 회의 관련해서 우려감으로 빠진 업종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화학주라든지 철강 이런 종목군들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주 초반 찾아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성장률 하향 얘기가 일단 없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공작회의 경계감에 빠졌던 중국 관련 소재 산업재 쪽 올라오는지 IT와 더불어 같이 좀 보자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발하셔서 훨씬 더 멋져지신 김근호 연구원님 마지막 조언 들을 텐데, FOMC 결과 전후로 어떻게 해야 된다, 결과를 봐야 된다, 이후엔 올라올 거다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앞서서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1950포인트는 일단 싸다. 뷔페온 것처럼 살만한 종목이 많다라는, 뭘 잡아도 오른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 조금은 실전에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전략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1950에서 60포인트 선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봐도 되는 자리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1950포인트에서 60포인트를 사서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결국에는 1차적으로는 1980포인트를 봐야 되고요. 1980포인트가 돌파한 이후에는 2000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기대치를 굉장히 좀 눈높이를 낮춰잡으시고 계속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업종을 좀 말씀드리면 낙폭과대 얘기들을 하는데, 단적인 예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많이 오르는 삼성전자나 결국에는 조선주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간 많이 빠졌던 업종이 많이 반등을 할 거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많이 빠진 업종이 무엇일까 봤을 때는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 좀 이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었고, 업종별로는 조선업종이 좀 많이 조정을 받은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장이 다시금 반등했을 때는 물론 이 모멘텀에 의한 반등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크지만, 이 낙폭이 과대했던 조선업종이 다시금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승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잠시나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뛸 수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나머지 장비주들은 뭐 유진테크라든지 PSK, 테스나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 얘기하셨고요. 눈높이를 좀 낮추되 낙폭과대된 종목의 단기 반등 놀이자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주 미워도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 김근호 연구원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60선 중후반, 조금 전에 70선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물 시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오전장에서는 그렇게 급하게 빼더니만 오늘 오전은 또 이렇게 반등시키네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은 계속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말에 해외 증시 쪽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금의 플로우들의 이동 등만 좀 있었고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환율 시장 쪽에 자금 플로우들이 조금 빠르게 변화되는 추이만 좀 감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급하게 또 내려오는 템포들 결국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철저하게 우리나라는 눈치 관망세가 출발되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출발이 되었고요. 외국인과 기관계 매수 소폭 매수인데 특히나 이 투신 쪽의 매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좀 추격을 따라가게끔 유발시키는 특징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눌림들을 기다리는 매수가 좀 더 유리한 장세는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콜옵션 추이 쪽에서의 움직임 변화가 있다가 스톱이 되어 있는 모습, 풋옵션 쪽의 추이가 오히려 좀 더 빠르게 나오고 있는 모습, 시장은 철저하게 개인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추이 쪽에서는 백어데이션이 깊어짐으로 인해서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해서의 매도 압박 카드들이 발생이 됐지만 초반 시초 출발 매도 압박 이후에 비차익 쪽에서 먼저 좀 축소하는 움직임들, 베이시스 값을 이제 평균적으로 어느 시점을 가지고 드라이브로 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베이시스가 이 시점에서부터는 매수와 매도의 스위칭, 그 전환점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좀 더 추이를 봐야 되는데 깊은 빼고 상태이다면 조금 매도 압박 카드가 계속 나오겠죠. 하지만 차익 잔고 쪽에서의 베이시스 추이를 놓고 보면 차익 잔고 중에서 매수 차익과 매도 차익 잔고의 위치의 간격마디를 보면 키높이상 추가적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이유도 매도가 강하게 출회될 이유도 없다. 오늘 결론은 음봉의 아랫꼬리 매수는 오전장은 유리한 위치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급적인 특징에서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 지금 막 증가시켰죠. 순간적으로 내려오자마자 공포를 만들어 놓고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확대가 되면 시장은 반대로 오히려 더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응축시키고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추격 양봉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도 음봉의 아랫꼬리는 따라 들어가는 것이 오전장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신호등의 모양을 놓고 보면 개포정 차트이기 때문에 전일 종가 부근에서 만들어놨던 지속성이 계속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안개 속에서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오전장 황금 라인은 256.10으로 이렇게 많이 올려다 놨는데요. 현재 거래 대비해서는 많이 밑에 있습니다. 또한 신호등의 빨간 등이 여기 정도에 걸려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점에서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박스권 상단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였습니다. 역시 신호등이 거기 가서 각을 줄여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오전장 이제 이 모습상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속임수다. 그렇다면 오늘의 장대 음봉의 순간적인 선물 시장의 분봉상에서 음봉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저가의 매수를 잡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황금 라인 256.10을 전형적으로 오늘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단기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매수 쪽으로의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260 X대 265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 하단부 쪽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단기 트레이딩의 목표가는 260 X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시점 가서 안정화가 추가 반등이 있다라면 그 가격대를 정확히 노출을 좀 시켜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쪽으로의 자금 플로우가 들어오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선진 신흥 국가 쪽으로의 자금이 들어오는 흔적이 없습니다. 채권 시장에선 자금이 이탈이 나갔고요. 그 일부가 환율 시장 쪽으로는 들어온 것에 개입 여부들이 전 세계 증시에서 포착이 되었는데 아직 위험 자산 쪽으로 완전히 쏠렸다고 보기에는 약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수상 연말 랠리는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겠고요. 하지만 종목별 랠리는 아마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매수가 유리하다. 최소한 11시까지는 눌림 음봉의 아랫꼬리 즉 이런 모양의 공포 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자리에서 역발상의 아래에서 매수를 잡는 것이 유리한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장세가 오전에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기대하고 계신데 오늘 특별히 오전장 11시 이전에는 음봉 아랫꼬리에 매수 나서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시면서 황금 라인으로 256.10 잡아주셨습니다. 훗날에 기술적 반등 목표치 또 들을 날이 있겠죠? 샘플러스 김대웅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출발 중심에도 이제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 잠시 후 중국장이 열리게 되겠죠? 근데 중국에서 오늘 11월 HSBC에서 집계하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성장률 하향이 없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이벤트 하나 끝냈는데 여기서 지표가 도와줄지 그것도 체크사항입니다. FMC 코앞인데 일단 코스피는 반등 주네요. 출발 증시와헤드 2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